스마트 의료 같은 경우 이제 중국의 경우인데요. 이제 BCI 기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BCI? 이게 네, 예. B가 이제 브레인의 B고요. 또 C는 컴퓨터, 브레인과 컴퓨터가 인터페이스, 그러니까 뭔가 상호 작용하는 이런 것들인데 뇌에 전극을 삽입해서요. 그 뇌파를 어떻게 보면은 디지털 명령어로 바꿔가지고 제 몸에 붙어 있는 뭐 인공 팔이나 다리 같은 것들을 움직일 수 있도록 명령을 하는 겁니다. 뭔가 글씨를 쓰라고 하면은 제가 이제 뇌파에서 글씨를 쓰고 싶다. 우리 권상무님이라고 쓰자. 그러면 이제 그 팔이 그 글씨를 쓰는 그런 것들을 저희가 그 BCI 기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삼프로 트리베아 코트라가 함께하는 해외시장 뉴스. 안녕하세요, 권순우입니다. 그 코트라는 85개국에 나가 있고요. 131개 무역관이 현지에서 생생한 정보를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한 요맘때쯤 되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내년에 트렌드가 어떻게 될까에 대한 관심이 많이 모이면서 트렌드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번에 코트라에서도 그 한국이 열광할 세계 트렌드 2026 벌써 15년째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실 코트라의 전우영 실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방송 나가고서 보니까 아프리카에서 봉사활동을 하셨어요? 제가 뭐 봉사활동 한 거는 아니고요. 네. 이제 제 업무가 이제 주된 업무는 아니지만 네. 아무래도 거기에 또 이런 좀 부족하고 열악한 환경에서 사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네. 제가 조금 회사 업무 말고도 좀 과외로 또 그런 것들을 활동을 좀 했고요. 또 회사에서 그런 뭐 ESG 활동처럼 그런 것들을 또 가치를 줘가지고 또 활동을 장려하기 때문에 제가 조금 참여한 바가 있습니다. 사실 그 무역진흥하러 가셔 막 무역 사기범 잡고 봉사활동하고 참 많이 바쁘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책 팔러 나오셨습니까? 저희가 뭐 이 책을 사실 오늘 뭐 내긴 했는데요. 제가 이제 책을 팔러 나왔다기보다는 저희가 그 공공기관이니까 제가 뭐 인쇄 수익이 저한테 바로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요. 이제 회사로 들어가고 저희가 하지만 이런 소중한 책자를 저희 기업인이나 독자들이 많이 읽으시면은 내년도 트렌드를 이제 조망하는 데 도움이 될까 해서 홍보차 나왔습니다. 그럼 요맘때쯤 되면은 트렌드 책이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김난도 교수님이라든지 아니면 송기령 부사장님이라든지 이런 분들 굉장히 트렌드 유명한 그런 트렌드 서적들이 좀 있는데 한국이 열광한 세계 트렌드는 이런 점에서 차별성이 있다. 이 점은 우리 강점이다. 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경쟁에서 이겨야 되니까. 하나 꼭 짚자면은 이거는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국내 유일하게 글로벌 비즈니스 트렌드를 소개한다. 이제 그게 하나가 제일 크고요. 그다음에 뭐 아시다시피 저희는 이제 미래를 저희가 꼭 전망하고 조망하고 예측한다기보다는 저희가 해외 각국의 이런 비즈니스 현장 사례를 보면서 앞으로 미래가 이럴 거라고 저희가 어떻게 보면 예정된 미래를 보여준다. 이제 그런 내용들을 책에 담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매년 이 한국에 열광할 세계 트렌드 책을 읽고 있는데 다른 트렌드 책들하고 좀 비교를 해보면은 다른 트렌드 책들은 보면 정말 말 그대로의 어떤 예측의 어떤 관점이 좀 있다 그러면 한국에 열광할 세계 트렌드는 진짜 그 세계 현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중에 약간 좀 싹이 보인다. 이런 일들을 소개를 해주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동안 15년 동안 발간을 하시면서 좀 이런 세계 트렌드 책에 대한 어떤 반응이라든지 뭐 실제로 현상들은 좀 어땠었어요? 저희가 사실 이런 책을 내면서도 요번에 뭐 한국이 열광할 세계 트렌드면은 그게 한국에 곧 도입이 되거나 한국과 이제 한국에서 반짝거릴 수 있는 그런 아이템들이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책을 만들면서도 그런 생각들을 늘 해왔습니다. 근데 요번에는 좀 특이하게 어떻게 보면 이제 저희 반성문이라고 할까요? 저희 책의 그 마지막에 이제까지 요런 거를 소개했더니 이렇게 도입이 됐다라는 것들을 저희가 좀 맨 마지막에 챕터로 넣어놔가지고 저희가 약간 반성문처럼 이렇게 좀 해놨습니다. 반성문이 아니라 약간 공치사 같은 느낌도 좀 있기는 합니다만. 아닙니다. 근데 사실 그런 부분들이 트렌드하고 그 트렌드가 실제로 어떻게 접목이 되는지를 보여주시는 것들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측들이라는 것들이 항상 정확하게 현재와 일치를 하진 않더라도
그러면은 이 예측이 어떻게 현실에 녹아나는지를 보는 것도 그 과정들을 보는 것도 좀 꽤 흥미로운 일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번에는 그 세계 트렌드에 대한 이야기를 쓰셨는데 저는 내년에는 제가 제안 하나 좀 드리고 싶은 게 세계가 열광할 한국 트렌드 네. 한번 내주시면. 그거 이제 부록으로 한번. 아 그러니까 네네. 예를 그것도 들어서 괜찮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뭔가 이제 비즈니스를 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싶어서 세계 트렌드를 전해주시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우리 트렌드인데 진짜 난데없는 전 세계 뭐 그 139개 무역관이 있는데 그 무역관에서 이 한국 트렌드에서 갑자기 이 나라에서 관심이 많아요. 그럼 그런 것도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네, 그래도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그런 것들은 거꾸로 어떻게 보면은 뭐 예전에 구호가 한국은 세계로, 예. 뭐 세계는 한국으로 이런 구호가 있었잖아요. 예, 예. 그만큼 저희가 또 발달이 돼 있고 뭐 많은 부분이 선진화가 돼 있고 앞장서 나가 있으니까 방금 말씀하신 거를 한국의 내용들, 스토리들을 예. 영어로 해가지고 부록으로 이렇게 실어서 해외에 보내면 그것도 뭐 물론 이제 AI 번역해 줄 수도 있겠지만 네, 네. 영어로 실어서 이렇게 나가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로 저도 해외 시장 뉴스 보다가 뭐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 뭐 러시아에서 도시락 라면이 엄청 팔린다든지 아니면은 몽골에서 뽀로로 음료수가 엄청 네네네. 팔린다. 그런 사례들이 많죠. 네, 캄보디아에서 바카스가 팔린다. 그런 네네. 거 보면은 많은 분들이 놀라면서 그럼 나도 해외 나가서 비즈니스 한번 해볼까? 그런 분들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네네. 예전에는 그게 약간 우연의 산물이나 유통의 산물이었다 그러면은 지금은 전 세계가 적극적으로 한국의 트렌드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이제 우리 기업들에게는 되게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은 기대에 제가 이제 민원 청탁을 한번 넣어봤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일단은 뭐 그 세부적인 내용들은 차차 소개를 해주실 텐데 이번에 잡으신 그 2026년 세계 트렌드는 좀 어떤 내용들이 좀 있어요? 예, 저희가 2026년도에는요, 저희가 이제 챕터를 사실 조금 책이 좀 두꺼워서 예. 독자분들한테 죄송한데 저희가 이제 30개의 에피소드를 실었고요. 30개. 예, 예. 근데 사실 30개를 실기 이전에는 저희가 한 7, 80개 정도의 사례를 다 받아서 예. 거기가 조금 엄선을 해가지고요. 또 뭐 진짜 이게 열광을 할 수 있는 트렌드인지 그런 걸 위해서 저희가 엄선을 해서 한 5개 챕터로 구성을 했는데요. 예. 이제 첫 번째가 키워드만 쭉쭉 말씀드리면 인간하고 기계 AI. 두 번째는 스마트 의료 기술도 사실은 AI고 건강. 세 번째는 지구를 치유하는 에너지 경제학. 네 번째는 대자연과 또 우주와 인간이 소통하는. 그다음에 5번째는 따뜻한 감성과 혁신 기술이 조우하는 요렇게인데요. 요렇게 5개 챕터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사실 요거를 다 묶다 보면 AI라는 것과 환경이라는 두 가지 키워드가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아시겠지만 그 엔비디아 젠슨 황이 AI의 진화 모델을 처음에는 뭐 퍼셉션이라고 해가지고 뭐 센싱하고 인지하는 거. 인지하는 예,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그 AI를 가지고 추론하고 분석하는 리즈닝. 저희가 옛날에 뭐 RC라고 하는 뭐 그런 것처럼 이제 리즈닝이라는 게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에이전틱 AI라고 해가지고 목표 설정하고 문제 해결인데, 예. 이제 에이전틱 AI는 어떻게 보면은 그냥 사무실에 가만히 앉아 있는 어떻게 보면 비서 같은 거라고 본다면은, 마지막으로는 이제 피지컬 AI는 여기 앉아 있던 비서가 이제 밖으로 현장직으로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피지컬 AI가 뭐 대표적인 것이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라든지 로봇 그런 것들을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맥락을 알고 예. 이해하는 이제 그런 게 되고요. 이제 두 번째 환경이라는 키워드는 제가 이 단어를 참 좋아하는데, 뭐 저희가 플랜 A라는 말이 있고 플랜 B 뭐 이렇게 쭉 있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지구는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플랜 A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인간들이 살 수 있는 데는 행성이. 그래서 뭐 there is no planet B라고. 플래닛 B. 예, 그러니까 지구 말고 뭐 B라고 하는 행성은 없다. 그래서 우리 지구를 잘 보존하고 지켜야 된다. 일론 머스크는 화성 가자고 막 그러고 있는데. 근데 갈 수는 있는데 과연 이제 인간이 살 수 있는 행성이 될 수 있을지는 올 수는 모르겠습니다. 없다. 예, 예. 그래도 그쪽 화성이 잘 개발이 돼도
지구가 더 소중하게 느껴질 것 같기도 합니다. 네네. 아무래도 인공지능과 그 탄소 중립이라는 거는 거의 인류사적인 트렌드가 아닐까 싶어요. 근데 사실 한국이 열광할 세계 트렌드의 최대 강점은 사실 뭐 인공지능과 그 탄소 중립이 올해 그 내년에 트렌드가 될 거라는 거는 누구나 다 아는 얘기일 것 같아요. 근데 한국이 열광할 세계 트렌드의 강점은 이런 거대한 그 탁상 담론이 아니라 정말 그 현장에서 그 모습들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가를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보여주시는 게 가장 큰 매력인 것 같은데, 그럼 이제 하나하나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과 기계를 이어주는 AI 시대, 이거는 어느 현장에서 이런 트렌드를 좀 짚어주고 계신가요? 네, 요거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로봇이 지금 많이 생산을 하고 있는 데가 이제 미국하고 중국이잖아요. 뭐 우리나라도 많이 이제 하고 있긴 한데, 그래서 첫 번째 사례는 뭐 휴머노이드 로봇인데요. 요거는 이제 시카고와 이제 토론토 무역관에서 이제 제안을 해줬던 그 사례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화면을 보시면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이 2023년도에는 24억 달러 규모였는데, 2032년, 그러니까 10년 뒤죠. 10년 뒤에는 무려 660억 달러로 시장이 커질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니까 연평균 성장률이 무려 45.5%예요. 연평균 성장률이. 그래서 요거를 그냥 단순하게 숫자로 환산을 해보면 26배가 증가할 거다. 이제 요렇게 하고요. 또 지금 테슬라에서 일론 머스크가 이제 자율주행 차를 사실 그대로 이제 이렇게 로봇으로 옮겨가지고 이제 옵티머스라고요. 이제 어떻게 보면 옵티머스가 영화 트랜스포머의 대장 그 로봇이에요. 그쵸. 그래서 이름도 그렇게 잘 딴 것 같은데 이제 옵티머스라고 해서 한 올해 5,000대. 근데 아직은 이제 5,000대를 이제 연내한다고는 했는데 시간은 좀 늦어집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선언을 해서 요거를 이제 뭐 테슬라 로봇, 테슬라 봇이라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 자동차의 기술, 자율주행의 기술을 AI 로봇으로 이렇게 발전을 시켰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그 휴머노이드 로봇에 어떻게 보면은 하나는 헬릭스가 있고 하나는 피닉스인데요. 헬릭스는 뭐 다 아시겠지만 우리 피규어 AI 요거는 그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엔비디아가 어떻게 투자한 기업이니까 뭐 앞으로 이제 장래가 아주 유망한 기업이죠. 이 피규어 AI는 얘네들이 시각과 언어 행동 모델, 뭐 시각과 언어 행동이면 사실 인간하고 거의 뭐 다를 바 없는데 그렇죠. 뭐 냄새 맡고 뭐 그럴 필요까지는 없으니까. 그리고 이제 뭐 이런 물건을 이렇게 딱 이제 그 여기 마스터 어떻게 주인이 갖고 오면은 아 이거는 냉장고로 갈지 이거는 어떻게 팬트리라고 하는 뭐 창고로 갈지 이런 것도 이제 분류가 가능하니까 어떻게 보면은 뭐 자율주행을 뛰어넘는 그런 거라고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이제 또 피닉스라고 하는 데는 이제 밴쿠버 소재의 생추어리 AI라는 회사인데 요거는 이제 이게 손이 인간의 손의 민감도를 3밀리 뉴턴이라고 하면은 얘는 5로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뭐 3이나 5밀리니까 되게 정밀하잖아요. 그러니까 요 로봇은 아주 손을 가지고 사실은 저도 지금 이렇게 손을 써서 말을 하지만 대부분의 작업들은 발로 하는 작업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예, 다 그냥 사실 손으로 하는 거거든요. 너 일을 발로 하냐 이런 상사는 많이 만나봤습니다. 발로 글을 쓰냐 이런 분도 계신데 주로 어떻게 보면 손이 가장 민감하기도 하고 제일 섬세한 부분인데요. 여기 그러니까 이런 거는 손이니까 저희가 이제 코로나19 시대에 사실 코로나19 검사했잖아요. 그럼 이제 이렇게 손을 이렇게 넣어가지고 손으로 이렇게 코를 찔렀잖아요. 그럼 이 로봇이 사실 그런 것도 이제 가능한 거죠. 아, 뚫으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아까 5밀리 뉴턴이니까 아마 좀 정밀하게 이렇게 해서 코를 뭐 이렇게 좀 쑤실 수도 있고 요거 이제 유튜브에 영상을 보면은 그러니까 바늘에다가 실도 깹니다. 근데 저는 사실 조금 한국 같으면은 바늘에 실을 깰 때 실에 이렇게 침을 묻히잖아요. 이제 영상을 보니까 침을 묻히지는 않고요. 이렇게 실을 가지고 그 바늘 귀에다가 딱 넣으니까 얼마나 정밀하냐 이런 생각이 들고 저희가 예전에는 뭐 3D라고 해가지고 뭐 더티하고 데인저러스하고 디피컬트하다 이런 것들을 했는데 지금은 또 새로운 3D가 아까 그 말씀드린 그 디피컬트가 어떻게 보면 덜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지루한 거 이제 반복한 업무들은 이제 이 로봇이 맡을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요. 제가 많이 이렇게 예를
드리는 건데 저도 이제 맨날 이걸 공부를 조금 해보니까 기계하고 로봇의 차이는 뭘까? 그러면 이제 생각해 보면 악수하는 기계가 있고 로봇이 있다고 하면은 악수하는 로봇이 있다고 하면은 악수하는 기계는 뭐 할머니가 오시든 할아버지가 오든 애가 오든 똑같은 힘으로 악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을 이해를 못해. 예, 그냥 악수만 하는 거고 악수하는 로봇은 작은 사람 어린애가 오면은 몸을 낮추고 손을 이렇게 낮추고 또 손의 강도도 뭐 강호동 씨가 오면은 세게 지고 이렇게 트럼프한테 좀 세게 쥐어줬으면 트럼프 좋겠어. 꽉 뭐 사랑하는 만큼 꽉 질 수 있잖아요. 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이런 현장을 또 이제 코트라 무역관에서 실제로 보시면서 아, 이거는 진짜 되겠다 싶으니까 또 이런 주제를 주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 중국의 로봇 산업에 대해서는 다크 팩토리라는 키워드를 주셨어요. 다크 하면은 사실 조금 저희한테는 배트맨 이미지가 느낌이 좀 나죠. 네. 그다음에 뭐 다크 웹 뭐 이런 것도 있고 한데 이 다크는 이제 불이 꺼진 상태라는 그러니까 어둡다. 그러니까 이제 공장이 왜 어둡냐? 사람들이 일을 하지 않으니까 어둡다라고 하는 것 같아요. 중국에서는. 예. 그러니까 사람이 없다는 것 자체가 공장 자체가 무인 공장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을 켤 필요 없이 그냥 로봇들이 다 일하는 데인데요. 뭐 첫 번째 사례가 이제 샤오미의 스마트폰 공장인데 연간 한 1천만 대, 1,000만 대 정도 생산하고요. 초당 한 대의 스마트폰을 생산한다고 합니다. 초당한데. 초당한데요. 와. 예, 예. 그래서 요거를 뭐 연간 1,000만 대니까 365로 나눠 보면은 그 정도는 만들어야 됐고요.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장안 자동차하고 화웨이하고 이제 합작 그 그러니까 충칭에 소재해 있는 자동차 공장인데요. 요것도 아시아 최대 규모고 60초당 한 대를 생산한다고 합니다. 1분에 한 대. 예, 예. 와. 그러면 예전에 제가 도요타 자동차 공장 갔을 때 그 어떠한 진도를 맞추려고 예. 공정을 이제 잘 맞추려고 막 사람들이 뛰어다니거든요. 그럼 뛰어다니면은 아 저렇게 사람들이 열심히 일한다라고 이제 저희가 생각을 했는데 요거는 이제 무인이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런 리드 타임이 60초밖에 안 된다는 거는 사실 되게 무척 놀라운 숫자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저거 말씀 들어보니까 중국이 지금 인구가 14억이고 거기에 청년 실업률이 굉장히 높은 상황인데 저런 부분들은 좀 위협적이긴 하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런 이제 인구는 많은데 다 이렇게 로봇화가 되고 무인화가 되면은 그러면 사람들은 어디서 이제 직업을 얻을까? 그렇다고 갑자기 이제 뭐 농사를 트랙터로 안 하고 손으로 갑자기 또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방금 지적하신 대로 그런 것들이 이제 인프라도 집중이 되고 그다음에 일자리 문제가 있어 가지고요. 사회적으로 이제 갈등이 사실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로봇 노예제 사회를 꿈꿉니다. 로봇이 일을 하고 우리는 이제 피타고라스의 정리 같은 거 연구하거나 뭐 네네. 그림도 좀 그리고 노래도 좀 하고 그러면서 네네. 뭐 저런 기업들이 돈 벌면 이제 배당 받고 그런 사례도 꿈꾸긴 합니다. 또 다른 사례도 있어요? 네, 뭐 다른 사례는 그 저희가 그 뭐 거리 전기라고 진안에 스마트 제조 공장을 또 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여기서 이제 불량률 제로 뭐 이런 것들을 또 하고 있고 뭐 아시겠지만 저희가 뭐 우스갯소리로 한국이 중국보다 잘하는 거 물론 많긴 하지만 이제 그냥 세간에서는 뭐 축구하고 반도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중국이 절대 한국말도 저희가 더 잘합니다. 네, 저희가 훨씬 발음이 좋고 그리고 훨씬 저 잘하고 BTS도 더 잘합니다. 네, 네. 그래서 많은 분야가 있는데 이제 중국이 저희를 이제 점점 따라오고 있죠. 사실 따라오고 있는데 특히 뭐 중국 정부가 2015년에 메이드 인 차이나 2025 그러니까 중국 한자로 중국 제조 2025라고 그런 거를 이제 발표하면서 고도화를 하겠다라고 한 거예요. 예. 그 저희가 이제 그때 또 한번 깜짝 놀랐어요. 아니 중국이 성장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고도화까지 한다고 했고 지금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2024년 5월에 이런 제조업을 디지털로 전환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고도화된 제조업이 디지털로 전환이 되면 사실 그게 이제 AI가 들어가고 뭐 이런 거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점점 이런 무인화 이런 것들은 많이 이제 시작이 되고 저희가 예전에는 중국을 그냥 인건비 중심, 예. 그 레이버 인텐시브한 이런 거 중심이라고 한다면 지금은 이제 많이 성장해가지고 기술력 중심으로 되니까 어떻게 보면 다크 팩토리가
상업화 단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실장님, 근데 저희 한국은 생각해 보면은 뭐 저보다 훨씬 더 위에 연배의 분들은 모르겠지만 전 태어났을 때부터 우리나라에는 제조업이 있었기 때문에 뭐를 이렇게 만든다는 것들이 익숙했거든요. 너무 자연스럽고 원래 있는 것처럼 느껴졌는데 실장님은 많은 나라들을 가보셨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제조업이 없는 나라는 뭘로 살아요? 이제 뭐 선진국하고 중진국 이런 데를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선진국은 대부분은 이제 서비스 업종이죠. 이제 서비스업이고 어떻게 보면은 그 투자나 예. 뭐 어떤 지적 재산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이 중진국 후진국보다 먼저 나가 있었잖아요. 예, 예. 근데 영국이 예전에 산업혁명이 시발된 것처럼 처음에는 다 제조업 강국이었습니다. 예. 이제 그러다가 이제 세상을 지배해 나가면서 이제 제조를 자기가 안 해도 다른 사람이 할 수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3D 업종을 다른 사람이 할 수 있고 그러면 이 사람들은 좀 더 앞으로 나가야 되는 어떤 동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예. 그러면 그런 동력들이 대부분은 돈의 힘이나 기술력이나 뭐 요즘에 말하는 환경 장벽이나 넷제로나 이런 컨셉들을 자꾸 이제 앞으로 더 전진시키는 추동력을 만들려고 하는 거죠. 예. 근데 그러다가 이제 코로나19가 되니까 막상 이제 영국 같은 경우도 제가 영국에 근무했지만 이제 마스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마스크도 하나 못 만드는데 이게 어떻게 선진국이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와서 사실은 선진국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미국이 그렇게 표방을 하고 있잖아요. 예. 어떤 기술하고 그리고 제조는 어떻게 보면 아웃소싱인데 기술도 있고 제조도 같이 있어야 발전한다는 거를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아마 이런 리쇼어링, 온쇼어링, 이런 니어쇼어링 이런 개념들이 제조업 없이는 어떻게 보면 사상 누각처럼 모래 위에 쌓은 것처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제조업이라는 것도 이제 공장도 짓고 설비도 짓고 엔지니어링도 필요하고 일종의 자본 투자가 많이 필요한 거고 이 서비스업 쪽도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서빙하고 뭐 이런 음식 배달해주고 뭐 이런 서비스가 아니라 지적재산권이라든지 금융이라든지 법률이라든지 이런 건 되게 어렵잖아요. 그러면 개발도상국에서는 이게 뭐 사실 그 뭐 엔지니어링 기술이라든지 이런 거를 이제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러면 그분들은 어떤 일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를 하셔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처음에 중국에 많은 기업들이 진출을 했잖아요. 네. 이를테면 애플이 진출을 했다. 그러면 애플이 거기서 휴대폰을 만드니까 그 밑에 하청업체들, 협력업체들이 엄청 많아지잖아요. 예, 예. 그럼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외국인 투자 유치를 통해서 기술력이 증가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어떻게 보면 이런 선진국들은 그런 제조를 안 하려고 사실은 공장을 해외로 이전한 건데 예. 그 나라에서는 이런 외국인 투자 유치, 앞선 기술들을 예, 예. 받아들이면서 처음에는 저희도 뭐 조그만 흙바지나 자동차 이런 거 만들었다면 예. 이게 이제 점점점 저희가 성장을 해가니까 그런 후진국에 있는 사람들은 뭔가 조금씩 그 기술에 어떻게 따라가는 예. 뭐 앞서지는 못하더라도 조금씩은 따라가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뭐 예를 드는 게 뭐 누가 뭐 핵무기나 이런 거를 만드니까 우리는 그러면은 뭐 화살이나 칼을 만들 필요가 없지 않냐 이러신 분도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그거를 사면 되잖아요. 그죠? 하지만 기술은 뭐 기술의 비약이라는 말도 있지만 순식간에 따라잡을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은 뭐 도라사를 만들던 뭐 칼을 만들더라도 조금씩 기술의 발전을 이뤄 나가면서 저희가 따라가는 거지 그냥 앞선 사람들이 있으니까 뒤에 있는 사람들은 앞선 거를 받아들인다는 것 자체는 조금 맞지가 않는 말인 것 같습니다. 어쩌면 그게 좀 다양한 국가들 뭐 개발도상국들의 현장을 보셨으니까 또 그럴 것 같긴 해요.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생각해 보면은 야 지금 도라살 만들어 가지고 어디다 쓰냐 우리는 안 돼.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핵무기 만들 수도 없고 그러면 할 게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축적해 나가는 것들도 어쩌면 이제 국가가 성장하는 어떤 그 동력이 되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스마트 의료 관련한 얘기들이 두 번째 주제로 잡아주셨는데 스마트 의료는 뭐 어떤 부분들의 사례가 있을까요? 예, 뭐 스마트 의료 같은 경우 이제 중국의 경우인데요. 청두에서 저희한테 이제 사례를 보내주신 건데. 예. 이제 BCI 기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BCI? 이게 네, 예. B가 이제 브레인의 B고요. 또 C는 컴퓨터. 그러니까 브레인과 컴퓨터가 인터페이스. 그러니까 뭔가 상호 작용하는 이런 예. 것들인데 저도 한글 꽤 많이 공부했는데 예, 예. 뭐 침습
침습적이라는 단어가 있더라고요. 침습적. 예, 그래서 네. 뭐가 이렇게 침투하는 뭐 그런 뜻인데, 그러니까 네. 뇌를 열어서 거기다가 뇌에다가 전극을 꽂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약간 좀 뭐 무섭기는 한데요. 그래서 옛날에 그 일론 머스크에 했던 뉴럴링크 같은 느낌이네요. 네네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뇌파를 읽는 뭐 이렇게 겉으로만 붙이는 것도 있는데 네. 침습적이라고 해가지고 뇌에 전극을 삽입해서요. 그러면 이제 뇌의 그 뇌파를 어떻게 보면은 디지털 명령어로 바꿔가지고 제가 약간 텔레파시는 아니죠. 예. 제가 이제 제 몸에 붙어 있는 뭐 인공 팔이나 다리 같은 것들을 움직일 수 있도록 명령을 하는 겁니다. 아, 일단은 장애가 좀 있으신 네, 분들. 장애가 있으신 분들. 예, 예. 그리고 사실 장애가 없더라도 제가 뭐 달리기를 뭐 100m를 뭐 5초에 뛰고 싶다고 하면 제가 다리에다가 예, 예. 저희 책에도 나오는데 문워커라고 하는 또 그런 것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속도가 빨라져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이제 작동한다고 하면은 사지가 멀쩡해도 도구를 또 작동시킬 수 있잖아요. 사람 몸뿐만 아니라 인공을 작동시킬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이제 뇌파로 이제 작동하는 그런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거는 봤거든요. 그 현대차에서 그 현대차의 로보틱스 공정 중에 예를 들어서 이제 위에다가 나사를 박으려 그러면 이게 팔 어깨가 오래 쓰면 다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로봇으로 해서 이렇게 올려주는 로봇을 웨어러블로 이렇게 입던데 네네네네. 그런 것들을 이제 뇌파로 조정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그렇죠. 기술들도 예, 나오고 예. 있다는 거죠. 네네네. 오, 이것도 참 옛날에 공각기동대에서도 뇌만 지가 막 명령을 해주면 막 움직이고 막 그랬었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뭐 염력처럼 어떤 정신력, 마음으로 막 움직이는 건데 요거는 이제 그런 거보다는 인터페이스니까 이제 무선이 아니고요. 일단은 제 몸에 예. 이제 이렇게 뭐 부착이 돼 있어 가지고 제가 뇌파로 이를테면은 내가 이제 나의 기계 손이 로봇 손이 뭔가 글씨를 쓰라고 하면은 예. 제가 이제 뇌파에서 글씨를 쓰고 싶다. 뭐 우리 권상무님이라고 쓰자. 그러면 이제 그 팔이 그 글씨를 쓰는 그런 것들을 저희가 그 BCI 기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청두무역관에서는 이쪽에서는 또 이게 청두무역관이 있는 지역이 뭐 이런 기술들이 좀 많이 발전한 지역인가 봐요. 그렇죠. 이제 아무래도 저희가 중국을 이제 무섭다고 하는 게 또 예. 인구도 많지만 이런 그 기업들의 클러스터들이 많다 보니까요. 예. 근데 어디 선전 지역은 IT 기업들 이렇게 이제 클러스터링이 막 돼 있으니까 예. 워낙 또 넓잖아요. 그래서 그런 데서 이런 것들을 좀 사용을 많이 하고 이제 저희는 조금 뭐 인권이나 또 환자의 건강 뭐 이런 거를 조금 이제 2차적, 3차적 고려를 한다고 하면은 중국은 약간 좀 결과에 집중하는 그런 거 보니까 뭐 원격 의료도 막 그냥 하고 예, 예.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하고는 좀 다르게 또 빠르게 좀 진일보하는 그런 모습도 좀 있습니다. 근데 코트라 분들은 가끔 만나시면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이게 어느 나라에서 뭐하고 어느 나라에서 뭐하고 이런 얘기가 막 정말 다양한 얘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그래서 그런 사례들을 이제 많이 듣다 보면은 네. 이제 뭐 좀 술자리도 길어질 경우도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실제로 본 거 뭐 네. 이런 것들이니까 뭐 세상을 좀 이해하는 데는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제가 이게 내용들 보다 보니까 시각장애인의 눈이 되어준다. 시각장애인이면 눈이 안 보이는 분인데 어떻게 눈이 되어주는 거예요? 예, 요거는 이제 홍콩의 사례인데요. 예. 이게 저희가 이거를 이제 시커라고 하는데 저는 이게 이제 처음에 오타인 줄 알았어요. 시크가 뭐 찾다라고 뜻이면 예. ER이 붙을 줄 알았는데 시커 그러네요. 해가지고 E가 빠졌고 KR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확인을 해보니까 그 저희가 이제 뭐 co.kr처럼 KR이 코리아 또는 이제 약간 IT 약어 같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일부러 시커라고 어떤 그 영어 같이 쓰질 않고 영어긴 영어지만 그 E를 빼가지고 이렇게 시커라고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어떻게 보면 시크 같기도 한데 이제 시커라고 표현을 하고 요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시각 장애인이니까 당연히 뭐 눈을 뜨게 하고 뭐 그런 건 아니고요. 이 시커라고 하는 장비를 가슴에 부착을 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상황을 인지를 해주는 거죠. 계속 말을 해주는 겁니다. 이거 앞에 뭐 지금 여기 딱 들어오면은 앞에 여기 뭐 사회자분이 계시고 뭐 진행자분이 계시고 두 분이 앉아 계시고 마이크가 두 개씩 있고 이렇게 상황을 설명하는 것들을 핸드폰을 통해서 저한테 이제 블루투스로
계속 연결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지금 걸어가면 앞에 계단이 있어. 그 계단을 올라가기 힘드니까 오른쪽에 경사로로 예. 이렇게 올라가면 돼. 이렇게 상황을 계속 알려줘야 되니까 어떻게 보면 그 시커라는 거에 그럼 얘가 보여주는 기능이 있어야 되죠. 단순히 카메라가 앞을 비추는 것뿐만이 아니라 화면에 나온 것들을 AI를 활용해서 인지를 해서 네네네. 야 이건 계단이야, 이거는 뭐 신호등이야, 이건 그렇죠. 사람이야. 이걸 또 이제 구분할 수 있는 비전 기능들이 굉장히 필요하네요. 네네네. 그런 이제 분석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전에도 어떻게 보면 뭐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다 예전에 뭐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개념은 다 만들었는데 할 수가 없었다는 게 어떠한 어떻게 보면 속도입니다. 속도. 인터넷의 속도라든지 예. 그거를 빨리 저게 카메라라고 알고 나한테 알려주면 되는데 예전에는 그 왔다 갔다 하는 게 시간이 오래 걸린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통신이 빠르고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짧은 시간 안에 여러 가지 인식도 하고 분석을 해가지고 저한테 막 알려주는 거죠. 어쩌면 속도가 빠른 거고 그다음에 이제 그 메타에서 나오는 스마트 글라스는 이제 저처럼 안경 낀 사람은 여기다 달았는데 요거 이제 문제점은 배터리가 가벼워야 될 거 아니에요. 아, 그렇죠, 그렇죠. 배터리가 무거우면 안경을 막 흘러내리잖아요. 뭐 떨어지거나. 그러니까 요 시커는 그런 좀 수명이 오래가는 배터리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그맣게 포켓 사이즈로 해서 가슴에 부착하고 이제 다니고 있습니다. 모양이 약간 그 오즈모 포켓 같은 정도의 사이즈인 것 같아요. 네네네. 근데 저는 이거를 제가 만약에 이 시커 하는 분들을 만나 본다면 전 저게 좀 궁금하긴 하네요. 이게 그 사람이 본다는 건 그냥 눈앞에 있다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본다라는 적극적인 행위잖아요. 네네. 내가 정면을 보더라도 제가 지금 카메라를 보고 있을 수 있고 모니터를 볼 수도 있고 시계를 볼 수도 있고 뭐 이런 건데 와 이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모든 정보를 다 주면은 이상하니까 네네네. 이 중에서 어떤 정보를 이 사람이 원하는지를 파악해가지고 알려주는 그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기술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우리 그 사회자분께서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거 만드는데 참여하신 분 같아요. 왜냐면은 방금 말씀하신 것 그대로 거기가 이제 모드 같은 게 있답니다. 모드가 있어가지고 전체적인 상황을 보려면은 어떤 장면 모드 같은 게 있고요. 슈퍼마켓에 보면은 어떠한 상품이나 이런 거를 식별할 수 있는 슈퍼마켓 모드도 있고 그 다음에 저 물건하고 나하고 얼마만큼 거리가 되어 있냐라고 요구하는 또 이제 뎁스 모드가 또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가보니까 이런 저희가 어떻게 보면은 프리젠테이션 하는 자리에 가면은 뭐 이제 그분만 사실 들으면 되긴 하는데 화면에 텍스트를 읽어야 되잖아요. 그럴 때는 또 텍스트 모드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순간순간 전화를 하면서 왜냐면 말씀하신 대로 뭐 상황도 설명하면서 글자는 뭐가 써 있고 하면은 막 머리가 혼란이 오잖아요. 한 뭐 수십 가지가 막 한 번에 막 읽어주면은 그래서 요렇게 좀 그 구분을 할 수 있는 모드가 4가지 기능이 있어가지고요. 그렇게 바꿔줄 수 있다고 합니다. 역시 저같이 하찮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의 아이디어는 이미 다 반영이 돼 있군요. 근데 저도 그때 그 음성 관련한 그러니까 오디오 관련한 인공지능 하시는 분하고 얘기를 하다가 전혀 생각도 안 하고 있었는데 사람 귀가 되게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는 거예요. 네네. 이게 사람이 여러 사람이 얘기하고 있는데 내 아는 사람이 얘기하는 것만 들려. 아니면 여러 사람이 막 시끄러운 공간이 있어도 순우야라는 단어는 들려. 그런 것들이 되게 신기하고 저런 것도 있잖아요. 그 예를 들어 야구장에 갔는데 이렇게 쫙 관객이 비치는데 나 아는 사람만 보이는 거. 그렇죠, 그렇죠. 그런 것들 지난번에 그래가지고 그 바람난 사람 막 잡히고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그런 것 참 그 인간의 신비로운 인지를 이제 기계가 구현해낸다는 게 이게 또 의료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좀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럼 이번에는 이제 탄소 중립 기술 관련한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그 탄소 중립 기술 관련해서는 결국은 탄소 중립 관련한 기술 중에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사람은 탄소 중립을 별로 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런가요? 아니 불편하잖아요. 근데 편리함을 유지하면서 어떻게 하면 탄소 감축을 할 수 있을까? 그게 제일 중요할 포인트일 것 같은데 어떤 기술들을 좀 소개하고 있나요? 예. 또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탄소 중립 사실 뭐 영어로는 넷 제로라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탄소 발생이 없거나 이제 CO2가 없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 그거는 어려운데 이제 가장 좋은 거는 이제 이산화탄소가 CO2가 공기 중에 있는 거를 직접 잡아내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게 이론적으로 가능하고 뭐 실증적으로도 가능한데 이게 돈이 엄청 많이 드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저희가 동굴이나 이런 데를 가보면 이제 석회암이 석순도 만들고 그렇게 하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석회암이 CO2를 어떻게 보면 흡수하는 네. 그런 성질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코트라 들어오기 전에 제가 동양 시멘트에서 맞아. 실장님 시멘트 회사 출신이시잖아요. 네, 시멘트 회사 출신이에요. 그래서 제가 시멘트 조금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뭐냐면은 사실은 석회석에 열을 가하면 그러니까 석회석이 탄산 칼륨이고 CaCO3거든요. 그럼 그거 이제 사실은 이제부터는 이제 수학인데 CaCO3인데 화학. 예, 화학인데 아니, 이제 그거 분자를 이렇게 구분할 수 있으니까 이제 약간 빼기처럼 됩니다. 그래서 CaCO3에 CaO가 나오면은 남는 게 CO2가 남아요. CaCO3니까 CO3니까 CO 하나를 빼면 예, CO2가 나와요. CO2가 나오죠. 예. 그래서 저희가 CaO를 산화칼슘이라고 하고요. CO2는 이산화탄소잖아요. 근데 이렇게 변환을 하는 과정이 사실은 좀 그 고온의 열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CaO하고 CO2를 더하면 CaCO3가 되는 거고. 되는데, 그러니까 그 석회암에서 이렇게 바꿔주려면 열이 필요한데 그때 이제 막대한 열이 필요하니까 사실 시멘트가 조금 에너지 다소비 산업이기도 하고 CO2를 많이 발생하는 공해 산업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CaCO 석회암에서 생석회와 CO2를 하면 CO2는 요 과정에서 잡아내고 그러면 요 산화칼슘으로 시트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적층식으로 쭉 쌓아 올리는 겁니다. 이제 화면에 보시면은 요 하얀 게 가운데 하얀 게 쭉 쌓여 있거든요. 그럼 시트가 쭉 이렇게 쌓아놓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CaO에 아까 석회암이 CO2를 흡수하는 게 있으니까 아까 이제 1차적으로 CO2는 제거를 했고 그 다음에 공기 중에 있는 CO2를 흡수하는 거죠. CaCO3에서 CO2를 빼서 걔는 캡처해서 딴 데 몰아놓고 그리고 CaO를 거기다 쭉 깔아놓으면은 공기 중에 있는 CO2를 얘가 흡수한다. 그래서 이제 저는 처음에는 그러면은 뭐하러 얘를 분리할까 뭐 이런 생각도 했었어요. 탄산 칼슘에서 왜 CO2를 분리할까 했더니 이제 이런 것도 예전에 이제 어떤 고온에 뭐 이런 거 그거는 이제 다량으로 만들 때 필요한 거고요. 이렇게 이제 시트 만드는 건 양이 적으니까 그 CO2를 일단 1차 포집하고 이제 그거를 남은 그 산화 칼슘으로 적층으로 시트를 만들어서 이제 CO2를 흡수하면은 또 2차적으로 공기 중에 그 CO2를 흡수할 수 있는 거죠. 이거는 어디서 하고 있는 기술이에요? 요거는 어느 무역관에서 올린 거예요? 요건 실리콘밸리 무역관에서 역시 이런 거 이렇게 하는 데는 조금 미국이 조금 그런 혁신적인 기술 그다음에 이제 미국의 혁신적인 기술은 사실 좀 돈이 뒷받침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무래도 좀 실리콘밸리나 이런 쪽에 이런 기술 산업들이 집중하는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실장님 말씀 참 매력적이긴 합니다. 이게 저도 항상 생각하는 게 이게 다이렉트 에어 캡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CO2가 있는 거를 공기 중에서 잡아낼 수만 있다면 우리는 마음껏 CO2를 뱉어내도 되는 거니까. 근데 결국은 이제 돈이 많이 드는 게 문제인 거고. 그렇죠. 이게 아까 전에 뭐 CO2를 따로 뺀다 그러면 나가는 CO2가 있고 잡는 CO2가 있으면 진짜 탄소 배출 감축 효과가 있냐 그러는 거고 결국은 그것들이 다 비용인데 이런 기술들이 정말 그 비용 효율적으로 될 수 있을까요? 이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 시트로 만든다는 거는 이제 표면적을 넓게 해가지고 공기하고 닿는 면적을 넓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기술들이 나오고 이제 사실은 실증적으로 돈이 돼야 되는데요. 이제 이 사람들의 목표가 이제 이산화탄소 1톤을 제거하는데 $100 이하로. $100 이하요? 예, $100 이하인데 제가 오늘 아침에 그 탄소 배출권은 가격이 얼마일까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봤더니 그 EU가 또 그 CBAM이라고 해가지고 뭐 탄소 배출권 거래한다 하잖아요. 발음 조심해 주십시오. BAM, CBAM을 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때 가격을 보니까 지금 한 100유로 정도 되더라고요. 100유로면 $100보다 더 비싼데. 조금 더 비싸니까 이 사람들이 요 기술이 좀 점점 조금 진화가 되면은 $100 이하로 떨어뜨리고 그다음에 이제 한 2035년까지 한 10억
10억 톤 정도를 이제 절감하겠다. 그리고 또 이게 또 재밌는 게 투자가들이 이 회사에 투자를 하면서 지금 계속 개발해. 그 대신 나중에 어떻게 보면은 입도선매 같은 거죠. 나중에 개발이 되면은 내가 배출권을 내가 찜하는 거야. 뭐 이런 또 투자도 있다고 하니까 이 탄소 줄일 생각은 안 하고 탄소 네네. 배출하고서 딴 데서 흡수하게끔 하려고 입도선매도 하고. 네네. 그래도 좀 가능성이 좀 있으니까 이런 기업에다 또 투자를 하고 그러는 게 아닌가 싶네요. 그렇죠. 그리고 기후테크 쪽 사례네요. 프라무역관. 프라가 어디 있는 거죠? 체코의 수도입니다. 근데 거기서 제로 에너지 건축. 전 요건 좀 좋아하는데 저 마포 가면 하나 있긴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에너지를 밖에서 조달하지 않고 그 안에서 뭐 태양광으로 전기하고 뭐 지열도 하고 ESS도 하고 뭐 그런 건물이 있긴 있는데 이번에 그 제로 에너지 건물과 관련한 인사이트가 좀 있다고 하네요. 네. 그래서 저희가 요거 이름을 이제 그 반투명 지붕인데요. 요걸 네베시스라고 해가지고 네베시스. 예, 프라하에서 보내준 건데 저도 이제 프라하를 가봤지만 프라하가 어떻게 보면 유럽의 중세 도시처럼 도심이 돼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으로 돼 있다 보니까 아주 뭐 커다랗게 재개발하거나 뭐 재건축하는 거나 이런 것들은 어렵고요. 이제 건축물 외관을 보존하면서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이런 건데 저는 이 사례를 보면서 이제 저희하고는 조금 다르죠. 왜냐하면 이제 이 사례가 되려면은 사실은 이게 이제 지붕이니까 반투명 지붕이니까 어떻게 보면 단독주택들이 많아야 되잖아요. 근데 저희는 이제 아파트, 빌라 이제 이런 게 많고 조금 차이가 있긴 한데. 근데 저기 반투명 유리로 돼 있으면 뭐가 좋은 거예요? 이제 반투명 유리로 돼 있으니까 그 바깥에서 보면은 불투명한데 안에서 보기에는 투명한 거죠. 반투명이라는 게. 그러니까 밖에서 보면은 안에가 안 보이는데 안에서는 바깥에가 보이면 채광이 잘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예. 그 또 차이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열을 많이 받으니까 그리고 이제 그 안에 그 알루미늄하고 에나멜로 만든 강판 이제 반투명 그 안쪽에는 삼중으로 단열 창이 또 돼 있답니다. 그 돼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온도도 저희가 이제 이렇게 잡아서 나가지 않게도 할 수 있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여름하고 겨울은 이제 반대가 되는 거죠. 여름에는 들어오지가 않고 겨울에는 들어온 게 나가질 않고 이제 단열이 돼 있으니까 이렇게 돼 있고요. 그러니까 일종의 그 조명 효과가 하나 있을 거고, 그렇죠. 하나는 네네. 온도를 유지해주는 효과가 있을 그렇죠. 거고. 네네. 저기다가 딱 그 태양광 패널까지 대주면 전기 생산까지 해주면 딱 좋겠는데. 그것도 책에 나오는데요. 나와요? 예. 그래서 진짜 안 봤습니다. 제 예습 안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태양으로 할 수 있는 게 광이 있고 열이 있어요. 그러니까 태양광은 전기를 만드는 거니까 태양광이라고 하는 거 광전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전기를 만드는 거고 태양열은 물을 뜨겁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열로. 그러니까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 사람들도 이 지붕이니까 지붕에 그 패널도 장착하고 이제 열을 집중할 수 있는 지별판까지 해가지고 온수는 온수대로 공급하고 그다음에 이제 전기까지 만들어서 요런 이제 반투명 지붕하고 같이 연결하는 그런 것들은 지금 개발하고 있답니다. 사실 건축자재들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 돌아보면 다 건물이잖아요. 그렇죠. 네, 이 건물이 바뀌지 않으면은 정말 탄소 중립이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물론 우리나라하고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 베란다에다 갖다 놓으면 어떻게 될지 뭐 이건 잘 모르겠는데 네네. 어쨌든 저런 지형, 저런 주거 환경들이 많은 지역에서는 굉장히 유용한 기술일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아까 4개가 인간과 기계를 이어주는 AI 시대, 스마트 의료, 지구를 치유하는 에너지 경제학 뭐 이런 것까지는 알겠는데 그다음 트렌드 4번하고 트렌드 5번이 이게 뭔 소린가 싶은 게 이게 대자연 우주와 소통하는 시대, 따뜻한 감성과 혁신 기술이 조우하는 시대. 이거는 어느 사례에서 이런 키워드들이 나온 거예요? 네, 그래서 요거 이제 자연의 소리를 번역하는 어떻게 보면 쭈리 무역관에서 이렇게 보내준 사례인데요. 제가 스위스도 한번 가봤었는데 막 다 산이더라고요. 너무 이제 경치가 아름다운 산인데 거기에 이제 늑대들이 또 있는 거예요. 자연 속에. 그래서 늑대들이 있는데 사실은 저희가 늑대하고 뭐 교감할 수도 있고 뭐 사실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이제 늑대는 안 마주치고 싶은데. 그러니까 늑대들의 어떻게 보면 일정한 소리가 의미하는 패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저희도
아기가 울면 말 못한 아기가 울면 뭐 압니다.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그죠? 배고픈 거 아니면 똥 싼 건데. 네, 둘 중에 네. 하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런 이제 늑대들이 뭐 여러 가지 1만 가지 종 이상의 소리를 분석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늑대들이 울면은 이거를 이제 스마트 그 마이크가 그걸 네. 캡처를 해가지고 아 늑대가 이러한 걸로 울고 있다. 그럼 저희가 이제 스펙트로그램으로 분석을 해서 아 지금 배고파서 울고 있다. 뭐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저희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경고 방송으로 왜냐면 이제 먹이가 없어서 얘네가 이제 민가로 내려올 수도 있잖아요. 아. 그리고 이제 양떼를 습격하는 뭐 오. 요런 것도 있으니까 저는 또 과학자들이 또 이상한 짓 하는구나 싶었는데 네네. 저 나라에서는 용도가 있는 거군요. 네네 그렇죠. 그래서 그런 자연의 소리를 분석을 해보면 또 인간이 또 해야 될 부분이 또 있잖아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생태계의 어떻게 보면 이제 균형 발전, 균형적으로 저희 인간도 뭐 생태계 하나니까 이런 차원에서 이런 이제 시 네이처라고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제 자연의 소리를 해석하고 이제 분석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출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얘는 진짜 동물과의 교감이라는 게 꼭 우리가 반려동물과의 교감뿐만 아니라 자연 상태에 있는 동물의 어떤 그 신호를 통해서 우리가 자연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꼭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네네.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도 이런 기술들이 활용되고 있다는 게 참 역시 저의 짧은 생각은 너무 이기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게 이제 보면은 저희가 저희 생태계에 이제 외래종이 유입이 되면은 네. 생태계 교란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뭐 쉽게 생각해서는 늑대가 만약에 뭐 사람을 해치거나 양을 해치면 네. 늑대를 멸종시킬 수 있잖아요. 네. 저희가 스위스에서 네. 어떻게 보면. 근데 그런 어떤 종이 하나가 멸종이 되면 사실은 그거에 이제 파급이 돼가지고 네. 기존 생태계에도 불균형이 올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외래종이 왔을 때도 불균형이 있는데 네. 네. 기존의 어떤 한 축이 무너지면 또 이런 생태계에 불균형이 오니까 그런 어떤 그 다양성을 보존하고 생태계 균형을 위해서도 그러니까 저희 인간을 위해서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전체적인 에코시스템을 위해서 이런 것들은 이제 필요한 그래서 대자연과 호흡하는 기술이다. 예. 그리고 이제 우주와 그 호흡하는 기술은 책을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너무 많이 소개하면 책을 안 보실 수가 실장님 있어가지고요. 요새 안 그렇습니다. 다 저희는 듣고? 책 소개할 때 처음부터 끝까지 결론까지 다 얘기해줘요. 아, 그럼에도 사보십니다. 아, 요즘에는 네. 원래 쇼츠로 결론까지 봐야 드라마 처음부터 다시 봅니다. 아, 그렇네요.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하고 그게 요즘에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그런가요? 되게 특이한 트렌드 중에 하나가 그 극장을 가는 걸 좀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왜 극장 가는 게 무섭냐면 내가 이 영화가 어떻게 되는 줄 알고 들어가서 2시간 동안 갇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네. 재미없으면 어떡해? 아, 재미없으면 내가 그 돈 내고 가가지고 그 2시간 동안 갇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고문이네요. 고통이고. 네. 그리고 재밌고 어떻게 되는지 알면은 내가 이거를 즐길 수 있잖아요. 아, 그래가지고 오히려 그런 트렌드들이 좀 나타나고 있어서 책 내용도 저는 요즘에 꽤 많이 소개를 해야 차라리 그 책을 볼 때 이해하기도 좀 편하고. 근데 오늘 뭐 중요한 거 다 얘기하신 것 같아요. 예, 근데 트렌드 책 계속 매년 발간하시면서 좀 소회랄까? 이 책이 좀 이렇게 활용됐던 것들이 좀 보람 있었다라는 얘기 좀 해주시면서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이제 이 책이 2012년부터 나와서 보통 이제 벌써 15주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이 책을 만들면서도 우리가 이렇게 소개했던 세계적인 사례들이 사실 우리나라에 이제 어떻게 보면 도입이 돼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제목이 한국이 열강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저희가 항상 그런 궁금증 우리가 잘하고 있나. 그래서 아까 제가 이제 그 서두에 저희가 이제 뒤에 반성문을 좀 적었다 이렇게 이제 그렇게 표현을 드렸는데 저희가 그 트렌드 예측을 이제 2012년에는 비건, 무알콜, 디카페인 뭐 이런 것들을 저희가 한번 그 책에 소개를 드렸고요. 네. 또 14년에는 스타트업, 뭐 엑셀러레이터라든지 크라우드 펀딩,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에는 없었던 것들을 이제 소개를 또 드렸었고, 또 16년에는 모바일 기반의 플랫폼 경제가 뜰 거다.
16년이면 네네. 좀 빠르긴 빠르네요. 예. 그리고 17년부터 22년까지는 디톡스에서 마음 케어까지 이제 웰빙 웰리스 뭐 이런 트렌드 변화가 있다. 전 세계에.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게 있을 거다. 이렇게 했고요. 또 20년에는 액티브 시니어. 어떻게 보면 이제 실버 산업을 말하는 건데 액티브 시니어가 등장해서 실버 산업이 발전할 거다. 전 세계가 늙고 있다. 이런 말씀을 또 드렸고 제가 뭐 2019년도에 서문을 질문이 답이 되는 시대가 올 거다. 오. 그렇게 제가 서문을 썼어요. 오, GPT는 질문만 넣으면 답이 되죠. 네. 근데 오, 제가 질문을 잘못 넣으면 답이 안 되고. 네. 그래서 제가 그때 쓴 거는 사실 저희가 이제 우스갯소리로 인문학이 질문을 던지면 예. 이제 공학이 해결을 한다. 뭐 그런 의미로도 썼고. 그걸 19년에 예. 하셨다고? 제가 예. 확인해 봅니다 이거. 예, 해보십시오. 오. 질문이 답이 되는 시대라고. 챗GPT 모먼트가 오기 전인데. 예, 그래서 이제 그게 올 거라고 본 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시장에 수요가 있으면, 예. 그러니까 이제 뭐 어떻게 보면 발명처럼 수요가 있으면 만드는 사람은 많다고 제가 생각을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도 만들 수 있고 중국도 만들 수 있고 베트남도 만들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질문이 답이 되는 시대인데 사실 제가 뭐 챗 GPT가 나올 거다 이렇게 예상한 건 아니고요. 그때는 조금 다른 시각에서 제목만 좀 멋있게 뽑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2026년 트렌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AI하고 이제 환경인데 어떻게 보면 이제 환경도 AI가 이제 들어있는 기술이죠. 예. 그래서 요번에 책자를 통해서 우리가 넥스트 10년 저희가 뭐 넥스트 차이나 뭐 넥스트 베트남처럼 우리가 다음 10년은 어떻게 발전할 것인가. 그다음에 이제 책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게 어떨 때는 저희 책이 기술 중심으로 쓸 때가 있고 예. 요럴 때는 제조업에 도움이 많이 되고요. 저희가 어떨 때는 사례를 다 하다 보면은 응용 기술, 그러니까 프랜차이즈나 이런 게 많이 또 쓰일 때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예. 이제 응용이 되는 거는 프랜차이즈 업종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요. 예, 예. 근데 이번에는 기술이 좀 많이 들어 있어서 우리나라 뭐 제조업, 뭐 B2B를 하시는 분들한테 뭐 도움이 될 거라고 제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트렌드를 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투자를 할 때도 거기에 대한 트렌드를 알면서 투자를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은데 실제로 투자나 비즈니스를 하지 않으면 거기 성과를 얻기는 좀 어려워요. 네네. 그러니까 내가 트렌드 백날 잘 안 하면 뭐 하겠습니까? 매수 버튼을 누르지 않았는데. 그래서 네네. 실제로 이런 걸 비즈니스를 하실 때는 또 이제 비즈니스를 하시면서 트렌드를 또 완성해가는 그런 측면들이 있는데 이런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은 코트라의 도움을 받을 부분들이 꽤 많을 거기 때문에 저희가 소개해드리는 거는 일종의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거라고 한다 그러면 아까 뭐 해외 시장에 대한 동향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다라든지 아니면 여기서 내가 좀 정부 차원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 그런 부분들도 코트라의 도움을 좀 많이 받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지난번 시간에 소개를 해주셨지만 내 카운터파트가 사기범인지 아닌지도 코트라에다 물어보면 일정 부분 네네. 확인해 주신다고 하니까 이 트렌드를 아는 것뿐만이 아니라 좀 더 혁명적이고 혁신적인 기업가들이 전 세계에 도전장을 내밀 수 있는 그런 나침반이 되어주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코트라의 전우영 실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